1600년 조선 선조 33년 봄, 경복궁 교태전에는 이례적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선조 임금은 이미 23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지만 정작 왕비 의인왕후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그 소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적통, 즉 정식 왕비에게서 태어난 왕자가 없다는 것은 왕실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후궁 공빈 김씨 소생인 광해군이 사실상 세자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명분상으로는 언제나 불안정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 연한 김씨 가문의 규수 김씨가 새로운 왕비로 간택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훗날 임모광후로 불리게 될 여인입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 19. 왕비 간택치고는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이 대부분 15, 16에 혼인했던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늦은 편이었지요. 게다가 신랑인 선조는 60 가까운 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김씨 가문은 이 혼인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왕비의 자리는 한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임모광후의 아버지 김제남은 영의정을 지낸 김귀영의 손자로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딸의 왕비 간택을 집안의 부흥으로 여겼습니다. 어머니 연흥 부부인 송씨 역시 딸이 국모가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젊은 김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40살 넘게 나이 차이. 나는 노 임금의 아내가 되어 궁궐로 들어가는 심정이 편했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명이자 가문의 명운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1602년 선조 35년 가을, 임모광후에게 드디어 임신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궁궐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적통 왕자의 탄생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선조는 노년의 기쁨에 젖었고 왕비의 처소에는 각종 보약과 귀한 음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광해군과 그의 외척들이었습니다. 이미 임진왜란 때 세자로 책봉되어 분조를 이끌며 공을 세운 광해군으로서는 뒤늦게 나타난 적통 왕자가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1603년 2월 임모광후는 창덕궁 대조전에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영창대군의 탄생입니다. 영원히 창성하라는 뜻을 담은 이름에서 선조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비가 아들을 낳으니 임금이 크게 기뻐하여 대사령을 내렸다. 전국의 죄수들을 풀어주고 백성들에게 쌀과 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21살의 젊은 어머니 임모광후는 아들을 품에 안고 행복에 겨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창대군이 태어나자마자 조정은 두 편으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 다른 한쪽은 영창대군을 옹호하는 소북파였습니다. 정치적 논쟁은 날로 격화되었습니다. 적통이 태어났으니 세자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이미 세자로 책봉된 광해군을 패할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궁궐 안은 보이지 않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임모광후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아들을 낳은 기쁨도 잠시, 이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권력 투쟁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밤마다 어린 영창대군을 품에 안고 재우며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아이가 무사히 자랄 수 있을까? 내가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어머니로서의 본능적인 불안이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했을 것입니다. 1606년 영창대군이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선조는 영창대군에게 정일품 대군의 자귀를 내리고 별도의 저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 대군의 자귀는 훨씬 나이가 들어서 받는 것이 관례였으니까요. 이 조치를 두고 조정은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임금께서 영창대군을 후계자로 삼으려 하신다고 속삭였고, 어떤 이들은 단지 적통 아들에 대한 애정의 표현일 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선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선조는 밤마다 영창대군을 불러 무릎에 앉히고 그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노년에 얻은 적통 아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현실 정치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광해군은 이미 조정의 실세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임진왜란 때의 공로로 백성들의 지지도 받고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 영창대군으로 세자를 교체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임모광후는 이 모든 상황을 궁궐 안에서 지켜보며 속을 태웠습니다. 남편인 선조가 날로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자신과 아들의 미래가 얼마나 불안한지 절감했을 것입니다. 왕비로서의 권위는 있었지만 정치적 힘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김제남이 영의정의 손자였지만 김씨 가문은 광해군을 지지하는 이이첨, 정인홍 같은 대북파의 세력에 비하면 미약했습니다. 1607년 선조 40년. 궁궐에는 또 하나의 경사가 있었습니다. 임모광후가 둘째 아이를 출산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정명공주입니다. 정결하고 밝다는 뜻의 이름처럼 이 공주는 훗날 어머니의 가장 큰 위안이 되는 존재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어린 남매가 앞으로 얼마나 가혹한 시련을 겪게 될지를요. 25살의 임모광후는 이제 두 자녀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영창대군은 5살, 정명공주는 갓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궁궐의 봄날, 그녀는 두 아이와 함께 후원을 거닐며 짧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임모광후실록에는 이 시기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역사책은 주로 정치적 사건들만을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어머니로서 누렸던 소박한 행복의 순간들을요.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608년 1월 선조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66의 나이로 선조는 침상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임모광후는 남편의 곁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한 것은 단지 남편의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자신과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막막한 미래였습니다. 1608년 2월 1일 선조가 승하했습니다. 선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금이 승하하시니 왕비와 대신들이 통곡하였다. 광해군이 즉시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26살의 젊은 왕비는 하루아침에 대비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잠시, 그녀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조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임모광후는 상복을 입고 곡을 했습니다. 겨우 6살 된 영창대군도 아버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어린 왕자는 왕위 계승에서 밀려난 존재였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적통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선조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몇 달 후 조정에서는 영창대군과 김제남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꾸며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북파는 영창대군의 존재 자체가 광해군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이첨을 중심으로 한 대북파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먼저 임모광후의 아버지 김제남을 향했습니다. 임모광후는 궁궐 안에서 이 모든 움직임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력했습니다. 왕비에서 대비가 되었지만 실권은 없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새로운 왕, 광해군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해군의 등 뒤에는 대북파가 있었습니다. 임모광후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머니로서의 본능뿐이었습니다. 두 어린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말입니다. 이렇게 임모광후의 짧았던 행복은 막을 내렸습니다.
국모로서 누렸던 8년간의 영화는 끝났고 이제 그녀 앞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한 시련의 세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이 얼마나 깊고 긴 것인지를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아 결국에는 복수를 이루고 존엄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것도요. 1608년 2월 선조의 국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정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광해군이 정식으로 즉위하자 대북파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임모광후의 아버지 김제남이었습니다. 광해군 일기에는 이 시기의 정치적 긴장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북파의 핵심 인물 이이첨은 광해군에게 계속해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김제남이 영창대군을 옹립하려는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목대비는 창덕궁 대조전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역모로 몰리고 있다는 소식은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았을 것입니다. 김제남은 실제로 어떤 역모도 꾸미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외손자인 영창대군이 적통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고 때때로 손자를 보러 궁궐을 드나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권력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런 평범한 행동들은 모두 역모의 증거로 둔갑했습니다. 1608년 6월 선조의 장례를 마친 지 불과 4달 만에 김제남은 체포되었습니다. 의금부로 끌려간 그는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제남을 국문할 때 형장을 수십 대 때렸으나 끝까지 역모를 부인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북파는 김제남을 제거하기로 결정했고 광해군은 이를 묵인했습니다. 궁궐 안에서 임목대비는 속수무책으로 아버지의 순환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녀는 광해군에게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결백합니다. 제발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하지만 광해군은 냉담했습니다. 인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광해군은 임목대비의 간청을 부질없는 청혼이라며 일축했다고 합니다. 계모와 이복 동생에게 왕위를 위협받는다고 느낀 광해군에게 임목대비의 눈물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1608년 7월 12일 김제남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역모죄로 처형된 것입니다. 광해군 일기에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제남에게 사약을 내렸다. 단 한 줄의 기록 뒤에 숨겨진 것은 한 가족의 비극이었습니다. 26살의 젊은 대비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억울하게 역모라는 누명을 쓰고 죽어간 아버지였습니다. 임목대비는 상복을 입고 곡을 했지만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를 수 없었습니다. 역모로 처형된 역적의 딸로 낙인 찍힌 그녀에게는 그런 권리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대조전에서 홀로 울었을 것입니다. 6살 난 아들 영창대군과 2살배기 딸 정명공주는 어머니가 왜 우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자 권세 있는 외척이었던 김제남의 몰락은 임목대비 가족의 보호막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제남이 제거되자 대북파의 칼날은 이제 본격적으로 영창대군을 겨냥했습니다. 이이첨, 정인홍을 중심으로 한 대북파는 영창대군이 살아있는 한 광해군의 왕위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의 통략에 따르면 이이첨은 여러 차례 광해군을 찾아가 영창대군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합니다. 1609년 정월 새해를 맞이한 궁궐은 축제 분위기였지만 임목대비의 처소만은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겨우 7살의 어린 왕자를 한겨울의 추위 속에 외딴 섬으로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광해군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창대군을 강화도에 안치하라고 명하였다. 임목대비는 광해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녀는 울며 애원했지만 광해군의 마음은 돌과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도 고뇌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이복 동생이자 선왕의 적통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권력 앞에서 인간의 양심은 무력했습니다. 1609년 2월 7일 한겨울의 추운 날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떠났습니다. 개축일기에는 이날의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임목대비가 직접 쓴 이 일기는 후에 역사의 귀중한 증언이 됩니다. 내 아들이 가마에 실려 궁궐 문을 나서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손을 흔들어주고 싶었으나 그럴 수도 없었다. 다만 눈물로 작별할 뿐이었다. 강화도로 유배된 영창대군은 허름한 초가집에 갇혔습니다. 불과 7살의 아이가 혼자 외딴 섬에서 견뎌야 했던 두려움과 외로움은 어떠했을까요? 그를 지키는 관리들조차 냉대했습니다. 왕자였지만 이제는 역적의 아들로 낙인 찍힌 아이였으니까요. 밤이면 영창대군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어마마마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울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궁궐의 임목대비는 더욱 처절했습니다. 매일 밤 강화도 방향을 바라보며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추운 겨울 아이가 제대로 먹고 있는지, 따뜻하게 지내고 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가 무사하기를. 하지만 하늘은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1614년 2월 영창대군이 강화도로 유배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대북파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광해군 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이이첨은 강화도 부사 정왕에게 밀명을 내렸습니다. 영창대군을 없애라.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었지만 정왕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1614년 2월 26일 12살의 영창대군은 강화도 감옥 안에서 죽었습니다. 인조실록에 수록된 기록에 따르면 정왕은 영창대군을 좁은 온돌방에 가두고 아궁이에 불을 떼서 질식사시켰다고 합니다. 일설에는 방바닥을 뜨겁게 달구어 화상으로 죽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어린 왕자는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소식은 곧바로 궁궐에 전해졌습니다. 영창대군이 병으로 승하하였다는 공식 발표였지만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임목대비는 소식을 듣는 순간 기절했습니다. 개축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것 같았다. 내 아들이 죽었다.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이, 아직 어린 내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 임목대비는 사흘 밤낮을 울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정명공주는 어머니 곁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겨우 7살이었던 공주도 오빠가 죽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궁녀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영창대군이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살해되었다는 것을요. 광해군은 영창대군의 장례를 초라하게 치르도록 명했습니다. 왕자의 예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영창대군은 경기도 고향의 한 언덕에 묻혔습니다. 임목대비는 아들의 장례식에조차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대비로서의 체면 때문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광해군과 대북파가 그녀의 외출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임목대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개축일기의 기록들은 이 시기 그녀의 정신적 고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밤마다 아들의 환영이 보인다. 내 곁으로 다가와 어마마마 하고 부르는 것 같다. 손을 뻗어 안으려 하면 사라진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한 어머니의 비통함이 글자 하나하나에 스며 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615년 광해군은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명분은 대비가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조작된 죄목이었습니다.
광해군과 대북판은 임목대비의 존재 자체가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증인이었으니까요. 선조의 적통계비로서 그녀의 존재는 광해군의 정통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1618년 7월 폐모론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대비를 폐위하여 서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비를 폐위하는 일은 있었지만 대왕 대비를 폐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북판은 강행했습니다. 광해군 일기에는 이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목대비는 서궁으로 쫓겨났습니다. 경덕 궁지금의 경희궁의 서쪽 편에 있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궁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대비의 처소로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누추했습니다. 담장은 허물어져 있었고 기와는 깨져 있었으며 방문은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습니다. 임목대비와 함께 정명공주도 서궁에 갇혔습니다. 11살의 어린 공주는 어머니와 함께 유폐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계축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어미와 함께 이런 고생을 하는가. 궁궐에서 태어나 공주로 자랐건만 이제는 죄인이 되어 감옥 같은 곳에 갇히게 되었구나. 서궁에서의 생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음식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고 옷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대비를 모시는 궁녀들의 수도 최소한으로 줄여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학대였습니다. 광해군과 대북판은 임목대비를 천천히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임목대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아버지를 잃은 한,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이 모든 것을 그녀는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계축일기의 집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억울함을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 내 아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 내가 얼마나 부당하게 대우받았는지 역사는 진실을 기억해야 한다. 서궁의 좁은 방에서 촛불을 켜놓고 임목대비는 밤마다 붓을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글씨들이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한 어머니의 비망록이자 역사에 대한 고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훗날 그녀의 복권과 명예 회복의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1618년 가을, 임목대비가 서궁에 갇힌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경덕궁 서쪽 구석에 자리 잡은 낡은 건물, 그곳이 바로 한때 조선의 국모였던 여인이 갇혀 지내야 할 감옥이었습니다. 계축일기의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계축년 1613년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기록하노니 이는 내 원통함을 후세에 알리고자 함이라. 36살의 임목대비는 붓을 들고 자신의 비극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궁의 하루는 절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들려오는 것은 궁녀들의 한숨 소리뿐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좁은 담장에 가려져 있었고 햇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축일기에는 서궁의 처참한 모습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붕의 기와는 반쯤 떨어져 나갔고 비가 오면 방 안으로 빗물이 새어 들어온다. 벽은 금이 가 있어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니 겨울에는 얼어 죽을 지경이다. 광해군과 대북판은 임목대비에게 최소한의 생활조차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광해군 일기의 기록을 보면 서궁에 공급되는 물자는 고의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쌀과 반찬은 턱없이 부족했고 옷감과 신발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이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역적의 어미에게 무슨 예우가 필요한가? 임목대비는 대비가 아니라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1619년 봄 서궁에서의 첫 겨울을 간신히 버텨낸 임목대비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축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궁녀들과 의논하여 마당에 채소를 심기로 하였다.
상추와 가지, 오이를 심으니 이것이라도 있어야 굶주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의 대비가 직접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서궁의 작은 마당은 채소밭으로 변했습니다. 임목대비는 직접 호미를 들고 땅을 갈았습니다. 곱게 자란 손은 물집이 잡히고 거칠어졌습니다. 정명공주도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12살의 어린 공주가 물을 길어 나르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개축일기에는 이 모습이 애절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 딸이 물동이를 이고 오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진다. 공주로 태어나 이런 천한 일을 해야 하다니. 여름이 되자 채소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상추가 파릇파릇 올라오고 가지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임목대비는 이 채소들로 간신히 끼니를 때웠습니다. 된장에 찍어 먹는 상추 한 잎이 그녀에게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개축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채소들은 내가 직접 심고 길러낸 것이니 비록 궁궐의 진수성찬만 못하나 굶주림을 면하게 해준다. 하늘에 감사할 뿐이다. 하지만 채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특히 겨울이 다가오면 식량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1619년 가을, 임목대비는 또 다른 생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개축일기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궁녀들과 함께 천을 짜서 신발을 만들기로 하였다. 헌 옷가지를 모아 실을 뽑고 그것을 꼬아서 집신을 만드니 비록 조악하나 신을 만한하다. 서궁의 밤은 더욱 처절했습니다. 촛불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어둠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임목대비는 그 어둠 속에서 죽은 아들 영창대군을 생각했습니다. 개축일기의 곳곳에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배어 있습니다. 밤이 되면 아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강화도의 추운 밤, 내 아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어미를 부르며 울었을 텐데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이 한이 언제 풀릴 것인가. 1620년 서궁에 갇힌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임목대비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살다 보니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개축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파 일어나지 못하였다. 약도 없고 의원도 부르지 못하니 그저 누워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다. 하지만 그녀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 딸 정명공주를 남겨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정명공주는 어머니의 병간호를 했습니다. 아직 14살에 불과한 소녀였지만 그녀는 놀라운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채소를 다듬고 물을 떠다 드리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개축일기에는 딸에 대한 애틋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내 딸이 밤새 내 곁을 지키며 잠들지 않았다. 이 아이가 무슨 죄로 이런 고생을 하는가.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 이 아이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임목대비는 회복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개축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늘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않으신 것 같다. 이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내 억울함을 밝히고 내 아들의 원한을 풀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복수의 의지가 그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1621년부터 임목대비는 본격적으로 개축일기의 집필에 몰두했습니다. 낮에는 생존을 위해 일하고 밤에는 촛불을 아껴가며 글을 썼습니다. 종이도 부족했습니다. 개축일기의 곳곳에는 글자가 빽빽하게 쓰여 있습니다. 한 장의 종이라도 아껴 쓰려는 노력이 역력합니다. 붓과 먹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수치로 글자를 쓰기도 했고 낡은 붓을 꼬아서 다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개축일기에 기록된 내용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성의 일상, 감정, 고통, 희망이 모두 담긴 종합적인 기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622년 여름의 기록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장마가 계속되어 방 안이 온통 습기로 가득하다. 이불과 옷가지가 모두 축축하여 말릴 수가 없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니 숨쉬기조차 답답하다. 그러나 이것도 견뎌야 한다. 음식에 관한 기록도 자세합니다. 쌀이 떨어져 결을 섞어 죽을 쑤었다. 궁녀들도 배가 고파 한숨을 쉰다. 내가 국모로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아예 굶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이런 기록들은 당시 서궁의 비참한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1623년 서궁에 갇힌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임목대비는 이제 41살이 되었지만 고된 생활 탓에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개축일기에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란 기록이 있습니다. 우물물에 비친 내 얼굴을 보니 늙은 할미와 다름없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하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비의 위엄을 갖추고 있었건만 지금은 거지나 다름없는 모습이구나.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해졌습니다. 개축일기의 기록은 시간이 갈수록 더 체계적이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광해군과 대북파의 잘못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이이첨의 횡포, 정인홍의 간악함, 그리고 광해군의 불효를 낱낱이 적었습니다. 이 기록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질 것이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마련이다. 정명공주는 이제 17살의 숙녀로 성장했습니다. 서궁에서의 고된 생활은 그녀를 일찍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돕고 궁녀들을 돌보고 채소밭을 가꾸는 일상 속에서 공주는 강인한 여성으로 자랐습니다. 개축일기에는 딸에 대한 자랑스러운 기록이 있습니다. 내 딸이 비록 이런 고생을 하고 있으나 마음만은 고결하다.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하는 모습이 기특하다. 1624년 서궁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 마당의 채소밭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식량은 더욱 부족해졌습니다. 개축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 궁녀들도 굶주림에 지쳐 움직이지 못한다. 눈을 녹여 물을 마시고 남은 무 한 뿌리를 나누어 먹었다. 이것이 대비의 생활이란 말인가. 하지만 바로 그 추운 겨울,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광해군의 폭정에 불만을 품은 신하들이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임목대비는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개축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 것인가? 이 억울함이 풀릴 날이 올 수 있을까? 1625년 서궁에서의 생활은 7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채소밭을 돌보고 옷을 깁고 신발을 만들고 밤이 되면 개축일기를 쓰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임목대비는 놀라운 생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축일기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인가? 굶주림도 추위도 모욕도 견딜 수 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말이다. 임목대비가 살아야 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첫째는 딸 정명공주를 지키는 것이었고 둘째는 억울하게 죽은 아들 영창대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목표가 그녀를 지탱하게 했습니다. 개축일기는 바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무기였습니다. 1626년 임목대비는 개축일기의 집필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수백 장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일기를 비밀스럽게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세상에 공개될 날을 기다리며 말입니다. 개축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기록이 후세에 전해져 내 억울함과 내 아들의 원통함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다.
하늘은 진실을 아실 것이다. 서궁의 10년은 임목대비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국모로서 누렸던 영화를 모두 잃고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녀는 역설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켰습니다. 채소를 심고 신발을 만들고 굶주림을 견디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개축일기라는 역사적 증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 일기는 단순한 개인의 기록을 넘어 조선시대 궁중 여성의 삶과 정치적 박해의 실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학 작품이 되었습니다. 1623년 3월 12일 밤 한양의 거리는 평소보다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는 엄청난 폭풍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궁에 갇힌 지 5년째 되던 해, 임목대비는 평소처럼 좁은 방에서 잠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발굽 소리, 갑옷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창덕궁을 향해 군사들이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조 반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조실록에는 이날 밤의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월 12일 밤 능양군 훗날의 인조 이종과 김유, 이귀, 최명길 등이 군사를 일으켜 창덕궁으로 향하였다. 광해군의 폭정을 끝내고 정통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서궁의 임목대비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을 해치려고 군사가 온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마저 들었습니다. 개축일기에는 이날 밤의 심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밖이 소란스러웠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두려웠다. 딸을 꼭 껴안고 떨었다. 이제 우리를 죽이러 온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곧 궁녀 한 명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마마,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능양군께서 군사를 일으켜 광해군을 몰아내고 계십니다. 임목대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믿을 수 없어서 흘리는 눈물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명공주는 어머니를 붙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어마마마 정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곳을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능양군 이종은 선조의 손자였습니다. 정원군의 아들로 광해군과는 사촌 관계였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광해군의 폭정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키고 어린 영창대군을 살해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능양군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비 마마를 서궁에 가두고 선왕의 아들을 죽인 것은 천지가 용납할 수 없는 죄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이 잘못을 바로잡겠는가. 반정군의 핵심 인물들은 김유, 이귀, 최명길, 신경진, 이서 등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서인 계열의 인물들로 광해군의 대북파 정권에 밀려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명분은 단순한 정치적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광해군의 폭정을 끝내고 임목대비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인조실록에는 반정교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광해군이 어머니를 패하고 아우를 죽였으니 이는 인륜을 저버린 패악이다. 밤새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저항은 크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의 폭정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궁궐을 지키던 군사들 중 일부도 반정군에 가담했습니다. 광해군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광해군 일기의 마지막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3월 13일 새벽 왕이 창덕궁을 떠나 피신하였다. 3월 13일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이었습니다. 반정군은 서궁으로 향했습니다. 능양군은 직접 서궁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비 마마,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광해군은 물러났습니다. 임목대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문을 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서궁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온 임목대비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인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비께서 서궁에서 나오시니 의복이 남루하고 얼굴이 초췌하여 차마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신하들이 모두 엎드려 통곡하였다. 한때 조선의 국모로서 화려한 의복을 입고 위엄을 갖추었던 여인은 이제 늙은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41살의 나이였지만 60 노파처럼 보였습니다. 능양군은 임목대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비 마마 신이 늦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임목대비는 눈물을 흘리며 능양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이제야 이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구려. 개축일기의 이날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다. 5년간의 지옥 같은 세월이 끝났다.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임목대비는 곧바로 창덕궁 대조전으로 옮겨졌습니다. 한때 왕비로서 살던 그 궁궐로 돌아온 것입니다. 정명공주도 함께였습니다. 이제 20살이 된 공주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함께 대조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궁녀들이 모두 나와서 대비를 맞이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목대비의 고난을 지켜봐 온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목대비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왕을 정식으로 승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법통상 왕위 계승은 선왕의 계비인 대왕대비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임목대비는 비록 폐비되었지만 여전히 선조의 정식 계비였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승인 없이는 능양군이 정식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3월 14일 임목대비는 교서를 내렸습니다. 이 교서는 조선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인조실록에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광해군이 불효하여 어머니를 패하고 불우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이는 하늘이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다. 이제 능양군 이종을 왕으로 세우니 이는 종사를 위함이요 백성을 위함이다. 이 교서는 단순한 형식적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임목대비의 복수이자 영창대군의 복권이었으며 지난 5년간의 억울함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개축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교서를 쓰는 동안 손이 떨렸다. 내 아들의 원수를 갚는 순간이었다. 광해를 패하고 능양군을 왕으로 세우는 이 글이 내 복수의 시작이다. 능양군은 인조로 즉위했습니다. 인조 원년의 시작이었습니다. 새 왕은 즉시 임목대비를 대왕대비로 복권시켰습니다. 인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비를 복위시켜 대왕대비로 높이고 소성대비라는 존호를 올렸다. 폐비에서 대왕대비로 죄인에서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 임목대비는 완전히 복권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목대비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북파의 핵심 인물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이첨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인조실록에는 임목대비의 교지가 실려 있습니다. 이이첨이 나를 서궁에 가두고 내 아들을 죽였으니 이는 천인공노할 죄악이다. 반드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이첨은 체포되어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개축일기도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임목대비가 5년간 기록한 일기에는 대북파의 횡포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이첨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조실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이첨을 능지처참하였다.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정인홍을 비롯한 다른 대북파 인물들도 차례로 처벌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사형당했고 어떤 이는 유배되었습니다. 임목대비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개축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벌을 받는 것을 보니 내 아들의 원한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다. 하지만 이미 죽은 내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 슬픔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영창대군의 복권도 이루어졌습니다.
인조는 즉시 교서를 내려 영창대군의 죄를 모두 씻어주었습니다. 인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창대군은 억울하게 죽었으니 이제 그 죄명을 벗기고 왕자의 예로 장례를 다시 지내도록 하라. 고향의 초라한 무덤에 묻혀있던 영창대군의 유해는 왕자의 예법에 맞게 다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임목대비는 아들의 새로운 무덤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개축일기에는 이날의 감정이 절절하게 쓰여 있습니다. 내 아들아, 어미가 이제야 내 억울함을 풀어주었구나. 너를 죽인 자들은 모두 벌을 받았다. 하지만 어미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다. 내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진다. 다음 생에는 부디 편안하게 살기를 바란다. 광해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그가 이제는 죄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인조실록에는 광해군의 폐위 교서가 실려 있습니다. 광해군이 어머니를 패하고 아우를 죽였으니 이는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죄악이다. 이제 그를 패하여 서인으로 삼는다. 임목대비가 서궁에 갇혔던 것처럼 이제 광해군이 유배지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임목대비는 광해군의 처벌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복수의 쾌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함도 있었습니다. 개축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광해가 유배되었다고 한다. 한때 그도 왕이었고 나의 의부사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잘못된 길을 택했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한순간에 하늘에 올랐다가 한순간에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구나. 1623년 봄 반정이 성공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새로운 왕조를 맞이하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백성들은 광해군의 폭정이 끝났다며 기뻐했습니다. 특히 임목대비가 복권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대비 마마의 복권을 듣고 만세를 불렀다. 대비의 억울함이 풀린 것을 모두가 기뻐하였다. 임목대비는 대조전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궁궐의 정원이 보였습니다. 5년 전 서궁으로 끌려갈 때도 봄이었습니다. 그때는 절망뿐이었지만 지금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개축일기의 이 시기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대비의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얻은 것은 지위가 아니다. 그것은 존엄이다.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진실이 승리했다. 정명공주는 어머니 곁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20살의 젊은 여인으로 성장한 공주는 어머니와 함께 고난을 이겨낸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임목대비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정명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마마마. 우리가 해냈습니다. 인조 반정은 단순한 정치적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어머니의 복수이자 정의의 회복이었으며 무엇보다 인간 존엄의 승리였습니다. 임목대비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고 기록했으며 결국 승리했습니다. 서궁의 좁은 방에서 시작된 복수는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1623년 여름 반정의 소용돌이가 잠잠해지고 한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창덕궁 대조전에 자리 잡은 임목대비는 이제 소성대비라는 존호를 받고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41살의 나이, 보통 여인이라면 인생의 한창 때였지만 그녀에게는 이미 노년과도 같았습니다. 서궁에서의 5년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깊이 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인조실록에는 이 시기 임목대비의 건강 상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비께서 서궁에서 겪은 고초로 인해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다. 어이들이 진맥하고 약을 올렸으나 회복이 더딘 편이다. 인조는 어머니처럼 모시는 대비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궁궐에 가장 좋은 처소를 내어주었고
최고의 음식과 약재를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목대비에게 큰 위안이 된 것은 딸 정명공주의 존재였습니다. 정명공주는 인조 반정 직후 공식적으로 복권되었습니다. 인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명공주를 복위시키고 공주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라. 공주는 서궁에서 대비를 모시며 효성을 다하였으니 마땅히 예우해야 한다. 20살의 정명공주는 이제 혼인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인조는 공주를 위해 좋은 배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623년 가을 정명공주의 혼인이 결정되었습니다. 신랑은 홍주원이라는 양반 가문의 자제였습니다. 그는 명문가 출신으로 학문과 인품이 뛰어난 젊은이였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명공주의 부마로 홍주원을 간택하였다. 그는 인품이 단정하고 학식이 깊어 공주의 배필로 적합하다. 혼인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인목대비는 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개축일기의 이 시기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딸이 시집을 간다. 기쁘면서도 슬프다. 서궁에서 나와 함께 고생하던 그 아이가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어 가정을 꾸리게 되었구나. 부디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다. 인목대비는 딸에게 직접 수놓은 이불과 옷가지를 혼수로 준비해 주었습니다. 서궁에서 바느질로 시간을 보내며 배운 솜씨가 이제 딸을 위해 쓰이게 된 것입니다. 1624년 봄 정명공주의 혼인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창덕궁에서 성대한 가례가 치러졌습니다. 인조실록에는 이날의 광경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명공주의 가례를 거행하였다. 대비께서 친히 공주를 배웅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신하들도 모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다. 인목대비는 딸의 손을 잡고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살아라. 남편을 잘 섬기고 시부모에게 효도하며 자식을 잘 키우거라. 정명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마마마 걱정 마십시오. 자주 문안 올리겠습니다. 공주는 어머니와의 이별이 슬펐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서궁에서의 고된 시절을 함께 견뎌낸 모녀는 서로에게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모녀 관계를 넘어서 동지이자 생존의 동반자였던 것입니다. 홍주원은 정명공주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정명공주 실기에 따르면 홍주원은 공주가 서궁에서 겪은 고난을 잘 알고 있었고 그 경험을 존중했다고 합니다. 부부는 한양의 저택에서 조용하고 행복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명공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창덕궁을 찾아 어머니 인목대비를 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정명공주가 입궐하여 대비께 문안을 드렸다. 인목대비는 딸의 방문을 누구보다 기다렸습니다. 정명공주가 오는 날이면 대조전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모녀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개축일기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내 딸이 찾아왔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행복해 보여 다행이다. 남편이 잘 대해준다고 한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1625년 봄 정명공주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인목대비는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개축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딸이 아이를 가졌다고 한다. 나에게 손주가 생기는 것이다. 영창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이렇게라도 대가 이어지니 감사할 따름이다. 1625년 겨울 정명공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인목대비는 손주를 보자마자 품에 안았습니다. 인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명공주가 아들을 낳으니 대비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손수 아이를 안아보셨다. 인목대비는 손주의 얼굴을 보며 죽은 아들 영창대군을 떠올렸습니다.
개축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보니 내 아들이 생각난다. 영창이도 이렇게 작고 귀여웠었지. 하지만 이제는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내 역할이다. 임목대비는 손주를 위해 직접 옷을 지어주었습니다. 서궁에서 배운 바느질 솜씨가 이제 손주를 위해 쓰이게 되었습니다. 정명공주는 어머니가 손수 지어준 옷을 아들에게 입히며 감격했습니다. 어마마마 고맙습니다. 아이가 할머니의 사랑을 입고 자라겠습니다. 임목대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구나. 하지만 이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어 행복하다. 1626년부터 임목대비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약재,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그녀를 낫게 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대비께서 요즘 건강이 좋아지셨다. 매일 후원을 거닐며 산책을 즐기신다. 임목대비는 궁궐 후원을 걸으며 꽃과 나무를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서궁에서는 담장 너머 하늘밖에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넓은 정원을 마음껏 거닐 수 있었습니다. 정명공주는 아이를 데리고 자주 궁궐을 찾았습니다. 임목대비는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개축일기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손주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했다. 내 손을 잡고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야 알겠다. 1628년 임목대비는 46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시고 궁녀들과 함께 바느질을 하고 오후에는 후원을 산책하며 저녁에는 개축일기를 정리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 시기 임목대비의 일상이 평화롭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비께서는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며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다. 인조는 대비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마다 정성스러운 선물을 올렸고 수시로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인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임금이 대조전에 나아가 대비께 문안을 드렸다. 인조는 임목대비가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준 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대비가 교서를 내려 자신을 왕으로 승인하지 않았다면 인조 반정은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630년대에 들어서면서 임목대비는 개축일기를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궁에서 쓴 글들을 다시 읽고 보충하고 정리했습니다. 개축일기의 후기 부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이 벌써 10수년 전이다. 당시에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하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 이 일기가 후세에 전해져 억울하게 죽은 내 아들과 내가 겪은 고난이 기억되기를 바란다. 정명공주는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정명공주 실기에 따르면 공주는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임목대비는 손주들이 늘어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를 사랑했고 자주 대조전을 찾아왔습니다. 임목대비는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과자를 나누어주고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개축일기에는 이런 따뜻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주들이 모두 모여 내 곁에서 제잘거린다. 이 소란스러운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모르겠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1632년 임목대비는 50살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으로서는 장수한 편이었습니다. 서궁에서의 고난을 생각하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대비의 오순 생신을 맞아 궁궐에서 잔치가 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비의 오순 탄신을 맞아 진아래를 올렸다. 왕과 왕비 대신들이 모두 참석하여 축하를 드렸다. 생신 잔치에는 정명공주도 참석했습니다. 이제 30살이 된 공주는 훌륭한 어머니이자 아내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임목대비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서궁에서 내가 내 곁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정명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마마마가 계셔서 제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겨냈습니다. 임목대비의 말년은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 음모도 박해도 굶주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존경받았고 딸과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축일기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인생은 파란만장했다. 영화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으며 절망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평화를 누리고 있다. 1632년 가을 임목대비는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비께서 편찮으시어 어이들이 진찰하였으나 노환으로 보인다. 인조는 어머니처럼 모시는 대비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명공주는 매일 궁궐을 찾아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임목대비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충분히 살았다. 이제는 편히 쉴 때가 된 것 같구나. 1632년 11월 28일 임목대비는 창덕궁 대조전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50세였습니다. 인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비께서 승하하시니 임금과 신하들이 통곡하였다. 특히 정명공주가 슬퍼함이 극진하였다. 정명공주는 어머니의 빈소 앞에서 며칠 밤낮을 울었습니다. 함께 서궁의 고난을 이겨낸 어머니, 평생의 동반자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임목대비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인조실록에는 장례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성대비의 국장을 거행하였다. 온 나라가 슬퍼하였다. 임목대비는 경기도 파주의 몽릉에 선조와 함께 묻혔습니다. 남편과 함께 영원히 쉴 곳을 찾은 것입니다. 정명공주는 어머니가 남긴 개축일기를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이 일기는 후세에 전해져 조선시대 궁중 여성의 삶과 정치적 박해의 실상을 증언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정명공주는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습니다. 정명공주실기에 따르면 공주는 77세까지 장수하여 조선 왕실 공주 중 가장 오래 산 인물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임목대비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늦깎이 왕비로 입궁하여 잠깐의 영화를 누렸지만 곧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아들을 잃고 자유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궁의 좁은 방에서 채소를 심고 신발을 만들고 일기를 쓰며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복권되어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임목대비의 이야기는 단순히 권력 투쟁의 희생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여성의, 한 어머니의 불굴의 의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 인간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평화를 찾은 모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임목대비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녀가 왕비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인간으로서 보여준 존엄과 용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생명력 때문입니다. 서궁의 채소밭에서 시작된 그녀의 생존 투쟁은 결국 역사의 길이 남을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혼자가 아닌 딸 정명공주와 함께 이룬 것이었습니다. 모녀가 함께 이루어낸 이 감동적인 승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